1997년 7월, 신혼부부인 에이미 백텔과 그녀의 남편 스티브가 와이오밍주의 랜더에 그들의 첫 신혼집을 마련하고 함께 살게 되죠. 부부는 둘 다 운동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남편이 바위 절벽에 오르기를 좋아하고 아내인 에이미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험준한 지형이 많은 랜더로 집을 구했던 것이었죠. 에이미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장거리 달리기 주자로 2000년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얻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었죠. 7월 24일 아침, 에이미가 마을에서 어린이 역도 수업을 하는 동안 스티브는 암벽 등반을 하러 떠나게 되죠. 에이미는 남편 스티브에게 그날 전화회사에 전화를 하고 이사온 집에 가스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등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었죠. 그리고 그녀는 오후 2시 30분에 사진관에 들른 후 지역 미술관인 갤러리 331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후 그녀는 갤러리 주인인 그렉 바그너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만남이 에이미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하고 있던 달리기 연습을 위해 쇼쇼네 국립숲의 루프로드에서 조깅을 할 계획이었다고 하죠. 스티브는 오후 4시 30분에 암벽 등반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저녁 8시쯤 그는 이웃인 토드와 스키너와 함께 저녁을 먹었죠. 그 후 스키너는 영화를 보러 나가고 밤 11시쯤 돌아왔다고 하죠. 그리고 스티브가 에이미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게 되죠. 스키너와 토드는 그녀가 자주 조깅을 하는 곳으로 에이미를 찾으러 다니고 남편인 스티브는 그녀가 전화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집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오전 1시 루프로드를 1시간가량 운전하며 에이미를 찾던 스키너는 에이미의 하얀 도요타 차량을 발견합니다. 차량은 잠금이 해제되어 있었고 프리에 호수에서 반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은 루프로드에서 브런트 협곡 분기점 부근이었습니다. 바로 에이미의 달리기가 끝나는 장소였죠. 남겨져 있던 것은 그녀의 선글라스, 할 일을 적은 메모, 자동차 열쇠뿐이었죠. 차량 내부나 근처에서 어떠한 그녀의 흔적은 없었지만 지갑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100명이 넘는 인원과 수색 개들이 투입되는 등 큰 수색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은 말과 헬리콥터가 수색에 동참했고 수색 구역은 반경 30마일까지 확장되었지만 그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래도 그녀의 운동화와 유사한 발자국 하나가 발견되긴 하였습니다. 이후 수색은 8일간 이어졌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종료하게 되죠. 처음에 수사관들은 에이미가 황야에서 다치거나 동물의 습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당한 흔적이나 찢어진 옷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죠. 수사가 확대되어 이 부부의 재산 등을 알아본 결과 수사관들은 스티브가 쓴 충격적인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에이미에 대한 묘사가 많았습니다. 바로 스티브를 신문하였지만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받기를 거부하죠. 그러는 그의 행동에 수사관들과 지인 및 주변인들 그리고 언론 또한 스티브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티브에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 겸 산악 운동선수인 샘 라이트너와 함께 그 시간대에 두보이즈 산에서 새로운 등산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죠. 일각에서는 그가 두보이즈 산과의 거리를 고려해 범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에이미의 동생 넬은 스티브가 수사관들에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불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최근 부부와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에이미 팔에 멍이 든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미는 스티브가 한 번씩 거칠 때가 있다고 농담으로 말한 적도 있으며 동생인 넬은 당시 에이미가 그냥 웃어 넘겼지만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습니다. 에이미의 그런 행동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에이미의 가족들은 1998년 2월 3일 더 게랄도 리베라 쇼에 출연을 했을 때 공개적으로 스티브에게
협조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명했던 연쇄살인마로 알려진 데일 웨인 이튼이라는 사람이 활동 중인 시기였습니다. 그의 형인 리차드 이튼은 에이미가 실종될 당시 에일이 브런트 협곡 지역에서 야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트 형제가 자주 가던 송호 낚시터 근처를 길을 따라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데일은 교묘하게 시신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형수였던 그는 수감 중에 정신건강이 쇠약해져서 에이미의 실종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의 행방은 역시나 지금까지도 실종 상태입니다. 델마 폴린 멜튼과 그녀의 남편 밥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이동식 주택인 트레일러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은 매년 겨울이 되면 트레일러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몇 달을 보내다가 잭슨빌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1981년 폴리와 밥은 그들의 트레일러를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의 노스캐롤라이나 쪽 기지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10쌍의 다른 커플들과 함께 개인 야영지를 지내게 되죠. 그렇게 트레일러들을 모두 연결시켜 캠프를 만들었고 새로운 트레일러가 나타나더라도 모두의 승인이 없이는 다른 팀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밥은 폴리의 세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은 1975년, 그러니까 6년 전에 결혼을 했죠. 밥의 전 결혼에서 얻은 아들 2명을 제외하고는 그들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9월 25일, 폴리는 그날 늦게 밥과 밥을 같이 먹기 위해 약간의 음식을 요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폴리의 친구인 레드와 트롤라와 함께 하이킹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오솔길은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고 폴리는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죠. 1시간 정도 걷다가 폴리의 발걸음이 다른 동료들에 비해 빠르게 움직이며 앞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폴리가 빠른 걸음으로 먼저 나가 작은 언덕을 먼저 넘는 것을 보았고 폴리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정도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은 동료들은 캠핑장에서 다시 그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남은 동료들은 캠핑장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폴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밥은 캠핑장에 남아 있었는데 그녀가 동료들과 하이킹을 하러 떠난 이후로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죠. 폴리의 친구들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오솔길 언덕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폴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후 공원 경비원에게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폴리는 평소 뱀을 무서워했고 친구들은 그녀가 갑작스럽게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솔길은 길 양쪽에 초목이 매우 무성했기 때문에 설사 무슨 일이 있었으면 어떠한 소동의 흔적이 있었을 것인데 길을 따라 어느 곳에도 그런 흔적은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폴리는 고혈압 증상과 메스꺼움을 자주 시달렸기 때문에 단기간에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주 동안 150여 명이 넘는 사람들과 9마리의 수색견을 풀어 폴리를 찾기 위한 수색이 펼쳐졌죠. 수색 도중 수색견 한 마리가 개울 근처의 쓰러진 나무에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수색 결과 아마 그녀가 그곳에서 잠시 쉬기 위해 멈췄을 것으로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곳 이후로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원 관리원은 폴리의 사진을 올리고 그곳에 왔던 야영객, 등산객들에게 폴리의 행방을 물어보며 폴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찾았지만 폴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폴리는 1978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979년 근육 이완제인 약을 자주 사용했을 때 우울증을 겪기도 했지만 1981년 이전에 약의 복용을 중단했기 때문에 혹시나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판단하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남편이 보관하고 있던 남은 약이 사라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당시 약을 복용했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의심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폴리가 실종되기 전 노스캐롤라이나에 살 때
4년 동안 교회에서 매일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교대 근무가 끝나면 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다음날 출근한다고 적어놓는 관습이 있는데 전날 폴리는 이상하게도 다음날 돌아온다고 적어놓지 않았던 것이었죠. 실종 전날에도 센터에 있는 시설 전화기를 이용해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죠. 폴리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4년 동안 시설 전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경찰은 당시 전화 기록을 추적할 수 없었고 실종과 그 전화가 관련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곳 센터의 목사는 폴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급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죠. 이후 폴리가 사라진 지 몇 달 후인 1982년 4월에 폴리에게 지불한 수표가 버밍엄에서 현금화가 되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다시 한번 조사에 들어가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습니다. 폴리는 오늘날까지도 행방불명입니다.